밤이 깊고 이제 마지막 시간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야기마다 질의도 괜찮고요. 고민 나눠주셔도 괜찮고, 네, 자유롭게 당당하고 부끄럼 없이 함께 고민을 나누며 동료가 되어가는 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마이크가 유선이 여기 감사할 거. 당당하게. 네, 그리고 저희가 소개를 하긴 했지만 뒤에 늦게 오신 분들도 있어가지고 질의나 이렇게 좀 말을 하게 될 때는 간단하게 소개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찰 동지 손 드시고. 와. 되게 알찬 발제도 그렇고 그다음에 한자의 경우는 정말 알차고 많이 배우는 거여서 감사드립니다. 잘 안 들려요. 네,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나누고 싶고요. 이 뭐라 그럴까 이제 MK 교정의 학교라고 하는 교육인데 정말 이런 어떻게 보면 기후나 기후 정의와 무관했던 것들이 어떻게 이제 기후 정의의 이슈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또 발견해 나가는 또 그런 자리였던 것 같아서 되게 반갑고 설레는 또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아까 그 마트 여기 설문조사 마지막 문항 이런 분이 같이 되어졌지만 이렇구나 이런 걸 느끼기도 하고 근데 지금 질문은 이거는 이제 또 권희동지한테 드리고 싶은 건데 그러니까 야간 노동 문제 그리고 이제 작업 중지권 작업 중지권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고 지금 이제 제가 민노총 기후규제 만든 작업 같이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작업 중지권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사실 지금 어디까지 와 있고 작업 중지권이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뭐 권리로서 적혀는 있지만 실제로 이게 권리로 실천되고 있지 실현되지 못하는 측면들이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좀 그런 어떤 사례들이 더 있는지와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하고 또 하나는 이 작업 중지권이 지금은 당장 현장에서의 뭐랄까요 뭐 안전의 문제를 뭐 방지하거나 이제 닥쳤을 때 이거를 이제 중지할 수 있는 권리인데 그 안전에 대한 작업자 노동자의 안전에 대한 것인데 이거를 어떻게 그러니까 작업 중지권이 지금 확보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좀 꿈꾸는 것이긴 하지만 조금 더 좀 어떻게 확장시켜서 우리가 좀 담론화 해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 가지고서 뭐 석탄 화력 발전소를 지금 이제 짓고 있는 문제라든가 그러니까 어떤 이제 노동자들이 이제 생산에 대한 통제의 측면에서 어떻게 이것이 단지 현장 노동자들만이 아니라 이 사회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거라고 한다면 이건 뭐 도로 문제 뭐 건설 에도 이제 적용될 수 있는 것이고 그걸 알았을 때 예를 들어 철근을 빼고 뭐 건설을 한다든가 이런 걸 알았을 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권리로 우리가 확장할 수는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좀 확장된 그런 노동 그러니까 안전 개념 그리고 작업 중지권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이 어떠신지를 좀 듣고 싶습니다. 거의 동지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좀 다른 분들의 생각을 전 말하면서 자연스럽게 토스를 한 거라고 뭔가 생각을 했는데요. 아무튼 말씀하신 것처럼 작업중지권과 관련돼 적혀 있지만 산업안전보고 뭐 이런 데는 2018년에 전부 개정되면서 작업중지권이 들어갔죠. 노동자들이 뭐 그런 작업중지권 행사할 때 불리한 처벌하면 안 된다 이런 명문화된 얘기는 들어갔지만 정말 말 그대로 명문 글자로만 적혀 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지금 기억나는 사례가 이제 저희가 9.23 기후적인 행진할 때 이제 9월 14일에 기후위기 집담회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한전 KPS 비정규직 지회 동지가 한 분이 오셨는데 그 동지도 이제 자기 발제문에다가 발전소에 되게 고용 불안의 부분도 많지만 사실 되게 위험한 작업들도 많고 그럴 때 컨베이어 벨트를 멈추지 못한다. 위험 작업을
자기 노동자들이 특히 더 불안정한 위치에 있는 상황들이 노동자에서 당연히 더 그런 작업 중지를 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만연하고 그걸로 인해 사망하고 있는 사례들이 올해도 많이 있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공유를 해주셨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약간 작업 중지권을 실현을 일단 두 번째 질문이었던 확장된 그런 권리로 가자라는 부분들 다 동의가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그 첫 번째 질문이었던 그 작업 중지권의 여러 가지 현장들에 대해서 사실상 거의 많은 현장들이 작업 중지권 실현했을 때 뭐 발제에서도 언급한 그런 컨티넨탈 지혜처럼 7년 동안 소송전을 걸고 하기도 하고, 뭐 한국 GM에서도 저희 회원 동지가 만약 그 작업 중지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해 일단은 징계를 때려버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불복전을 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떤 그런 부분들이 지금 약간 모범적으로 약간 작업 중지가 해서 되었다라는 사례가 제가 알기로 좀 슬프게도 아직은 잘 생각나진 않는 상황인데, 저희가 아까 당장멈춰 팀에서도 저희가 관련된 컨티넨탈 지역 관련 대응을 하고 있어가지고 마이크를 이제 당장멈춰 팀 활동하고 계신 숙견 동지께 이제 컨티넨탈 지역 관련된 대법 관련된 이야기 공유를 같이 듣는 형태로 좀 언급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사실 그 작업 중지권은 2018년 전면 개정에서는 노동자의 작업 중지권이라는 항목이 들어갔고, 그 전부터는 있었던 법 제도 중에 하나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이제 법적으로나 하려고 하면 개별의 노동자에게만 인정하고 있고, 집단적인 노동조합이나 대표자가 하는 것으로 인정이 되어 있지 않고, 그나마 이제 이 노조가 있는 사업장애 같은 경우는 단협이나 그런 쪽으로 해서 보호 작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 한계는 여전히 많이 갖고 있는 부분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이게 사실 모든 제도가 현장에서 힘의 역관계에서 실현의 가능성이 얼마나 크냐 작냐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노조가 좀 힘이 있으면 아무래도 작업 중지권이란 부분들을 잘 활용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 불안정한 노동자나 하청 노동자 같은 경우는 작업 중지권을 하고 싶어도 고용의 문제나 그런 불이익의 문제 때문에 하기가 어려운 게 지금의 현실의 조건인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되게 이제 과거부터 해서 작업 중지를 많이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 그 과정에서 몇몇은 불이익을 당해서 지금 컨티넨탈지혜처럼 법적인 싸움을 하고 있거나 해고를 당한 분들도 계시고, 그럼에도 또 잘 싸워서 집단적인 힘으로 잘 싸워서 이겨낸 사례들도 사실은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된다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기는 되게 조금 현실에서의 문제가 여전히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함께 힘으로 싸울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선체 동지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게 이제 시민의 안전까지를 연결해서 하려면 사실은 그래서 이제 노동조합 힘이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건설 노조 같은 경우도 실제로 노조에서 고용의 문제나 그런 것도 제기하곤 했지만 많은 부분에서는 안전의 문제까지 같이 감시도 하고 제기도 하면서 사실은 노동조합 활동을 해왔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지금 건설노조 탄압은 그런 점에서의 감시하는 이 집단적 힘을 꺾어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더 이제 좀 같이 대응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이제 시민들과 함께 그런 것들을 같이 좀 제기하거나 순살 그런 건물의 부분들처럼의 문제가 실제 노동조합의 역할을 그동안 해왔기 때문에 이것도 가능하다 했던 것들을 좀 제기하는 힘으로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들고, 그래서 이제 작업 중지권이라는 것이 그 안에 있는 노동자들의 힘으로서도 함께 헤쳐나가야 되지만 좀 시민사회나 시민에서 같이 좀 그거를 대응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들고요. 그럼에도 여전히 제도적인 부분에서는 한계가 많이 있어서 저희가 많은 부분은 집단적으로 작업 중지를 좀 할 수 있는 것의 개정, 확대, 그거는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게 사실 2014년도에 세월호 이후로 되게 이제 시민의 안전과 연결되어서 좀 많이 제기를 되었다가 다시 조금은 주춤했다가 다시 또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그 부분 좀 연결해서 같이 좀 가져가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조나단한테 얘기해도
급박한 산재 위험이 있을 때 피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작업을 중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안전 문제, 그다음에 당장 사고가 날 때 나르기 직전에 대피할 권리 이 정도로만 사실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주장하는 거는 예를 들어 안전 조치나 보건 조치가 충분히 이행되지 않을 때 말씀하신 지금 뭐 35도인데 물을 또 안 주면서 일을 시키는데 이럴 때 당연히 이제 거부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그런 이제 운동을 하려고 하고 동시에 이제 법 개정을 요구하는 게 이제 급박한 그 사고 위험이라는 게 중요한 좀 제한이고 그런데 거기서 전반적으로 좀 어렵게 추진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좀 확대된 예를 찾자면 콜센터 노동자들이 전화를 끊을 권리를 갖게 된 건 저희 되게 중요한 자본주의권의 어떤 진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전에 되게 기본적으로 끊을 권리가 없고 먼저 끊을 수가 없는 어떻게 유도를 해서라도 고객님이 끊게 만드는 게 이제 콜센터 노동자의 기술이었는데 이제 끊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긴 게 되게 중요하고 그게 이제 자기를 보호하는 이런 점에서 이제 그런 사례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이제 설치 가전제품 설치 노동자들 사고 엄청 막 추락 사고 많았을 때 그때 그래서 가서 위험하면 그 작업을 중단하고 고소차를 부르도록 하는 뭐 그런 조치들 지금도 여전히 이제 뭐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그렇지만 어쨌든 그것도 역시 그리고 사망 사고 이후에야 벌어진 변화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있었다는 거, 좀 이런 건 좀 그나마 의미 있는 변화인 것 같고 그 덧붙여서 이제 이거는 사실 이제 중국이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작업중지권 관련해가지고 해외의 법들 막 찾아봤을 때 중국이기 때문에 실제 어떤지를 알 수는 없지만 중국에는 그 이 노동 안전과 관련된 법에 대피권하고 거부권이 두 개가 분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정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사고 날 것 같을 때 딱 피할 수 있는 권리는 좀 사실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건 법에 안 넣어놔도 당연히 피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아무튼 대피권과 그거 말고 거부권. 그럴 때 이제 그게 법적으로 뭔가 문제가 되는 그런 행위라든지 이건 이제 저희 선생님 뭐 비윤리적인 뭐 그런 노동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이제 또 그러면 확장하는 투쟁을 하는 이제 근거로 쓸 수는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이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래서 저희는 항상 이제 말할 때 대피할 수 있는 권리면서 동시에 이제 노동자 토제권이나 이렇게 늘 같이 얘기를 했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조금 분리를 해가지고 선명하게 말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지적을 최근에 저희도 좀 많이 받아서 같이 그런 좀 더 정교화하는 그런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업 중지권 얘기가 나와서요. 저희 마트 노동자들이나 유통 판매 노동자들이 이제 고객 응대가 주 작업의 하나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감정노동자 보호법이 시행된 이후에 현장에서는 즉각 응대 중지권을 보장해라 라는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상한 고객을 만났을 때 사용자의 마치 허락을 받고 자리를 떠야 되는 것처럼 오해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는 오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바로 응대를 중단할 수 있어야 된다, 노동자가 자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저희 현장에서는 이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작업 중지권이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제 즉각 응대 중지권 이렇게 부르면서 스스로가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조합원들에게 교육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아직 요구사항인 거죠? 근데 이제 법이 좀 해석하기에 따라서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 법을 저희한테 맞게끔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하고 있는 거죠. 사실상 노조가 있는 곳은 그렇게 떠나도 징계받지 않습니다. 저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면 좋겠다는 고민이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기후위기 시대에 그러니까 이 노동자 건강권이란 키워드로 좀 고민해야 할 게 크게 보면 정말로 멈추고 늦춰야 되는 것이 있고 한쪽으로는 어쨌든 물리고 키워야 되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뒤에서 어쨌든 이제 필수노동 관련한 고민 얘기하시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이제 그런 노동들에서 자기를 돌보거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게 사실 작업중지권 담론으로 쉽게 풀리지는 않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좀 계속 비어 있는데 근데 또 그런 영역에 대부분 다수가 이제 여성 노동자 혹은 돌봄 노동 되게 가치절하되는 노동이라는 점에서 약간 이 영역에서 좀 어떤 이 건강권의 당면을 만들 수 있을지가 저는 좀 중요한 과제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어쨌든 이제 코로나19 시대 지나면서
그러니까 최소한 어쨌든 이제 이렇게 뭔가 필수 인원의 확충 이런 요구들이 여기저기 되게 많았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간호사, 교사, 뭐 요양보호사, 뭐 하여튼 이렇게 이제 큰 틀에서 이제 돌봄 노동으로 분류되는 이들이 다 같이 과로를 겪고 있는데 실제로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렇게 인원을 그러니까 일을 멈춰버리면 된다기보다 정말로 이렇게 그걸 할 수 있는 사람들을 공공이 더 많이 이렇게 해서 이걸 해결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약간 그런 부분이 좀 이 노동 건강과 기후 위기를 연결할 때 좀 더 중요한 이렇게 어떤 그 비중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도 지금 약간 시급하지 않나 이런 의도도 좀 함께 나오는 것 같아요. 저희 코스트코 이번 설문조사에서 노동자들이 가장 바라는 게 무엇인가 1순위가 인력 충원이었어요. 두 번째가 임금 인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 높은 퍼센테이지로 다들 인력 충원이 제일 시급하다. 지금 돈이 중요하지 않다. 이 얘기를 계속 했었고요. 말씀하신 대로 현장에서 계속 결과적으로는 사람을 더 늘려야 된다라는 요구들이 이게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 원인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교통 영역이 들어와 있어서 좀 연결을 하고 싶은 게 아까 인력 충원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서울시가 교통 요금을 이게 단계적으로 인상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또 기후동행 패스를 만들겠다면서 내년에 시범 사업을 도입하겠다고 했는데 이 격차가 되게 이상한 거예요. 업체가 적자라고 하면서 그래서 요금을 인상을 했는데 또 공공 재정을 지출을 해서 업체랑 서울시가 절반씩 부담을 해서 이 기후동행 패스를 하겠다고 발표한 이 사이에 사실은 지하철 공사 같은 경우에 서울시 공사 같은 경우에 인력 감축이 있고 안전 인력을 더 줄이고 이런 시민 안전과 노동권에 다 해악이 되는 조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이제 여기 건희님이 적어주신 노동조합이 참여한 상태에서 교통이 설계돼야 된다. 이게 너무 공감이 가고 또 한편으로는 노동조합뿐만이 아니라 또 이용자 시민들도 이 노동권 문제를 같이 고민을 하면서 그리고 시민 안전에 대해서 인력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같이 참여해서 교통 정책을 함께 만들어 나가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서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되게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작년쯤부터 기후정의 운동에 발을 담기를 시작했는데 그때 이제 노동자 기후정의라고 그때 떠오르는 거는 되게 무엇을 만들 거냐, 얼마나 만들 거냐 이 부분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내연기관을 너무 많이 써서 문제야, 화석연을 너무 많이 쓰는 게 문제야였는데 이게 좀 발전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무엇을 얼마나 만들 거냐만큼이나 중요한 게 어떻게 만들 거냐, 왜 만들 거냐가 또한 되게 중요한 쟁점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노동자 공방권 같은 경우에도 결과적으로 일단 그러니까 당연히 무엇을 얼마나 만들 거냐도 있지만 또 어떻게 만들 거냐 이 측면도 이제 있는 거잖아요. 그걸 몇 명이서 만들 거냐, 몇 시간 동안 만들 거냐, 그걸 뭐 이제 에어컨이 있는 데서 만들 거냐, 없는 데서 만들 거냐. 제가 아까 교통 얘기 나와서 이번에 로마가 되게 더워가지고 로마 근데 시내버스 안에 에어컨이 없어서 버스 기사들이 에어컨 안 나와주면 자기 다 퇴사하겠다고 했는데 그걸 한 명이 한 게 아니라 집단적으로 그렇게 하니까 그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조직력이 있으면 이제 내가 어떤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지를 노동자가 결정할 수 있는 이제 힘이 생기는 거고, 사실 그게 이제 기후재난이 같은 시대에서는 되게 이제 뭐 되게 건강권이기도 하고, 그걸 실현하는 게 기후정이기도 하고, 이제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결국 무엇을 어떻게 만들 거냐만큼이나 중요한 게 무엇을 얼마나 만들 거냐만큼이나 중요한 게 어떻게 만들 거냐도 노동자가 구할 수 있어야 되고, 그걸 이제 왜 만들 거냐, 이게 이제 무엇을 위해서 만들 거냐 그런 거죠. 이제 아까 이제 뭐 돌봄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한테 필요한 우리의 필요를 수립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지 이게 뭐 이제 돈 벌려고 만드는 게 아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시민사회 내에서도 일정한 설득력을 갖고 있고, 그러다 보니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이게 그냥 뭐 노동조합만의 요구가 아니라 전 사회적인 요구가 되면서 노동자도 좀 더 자신감 갖고 이게 우리 얘기 듣나 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힘도 생길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일반 시민들도 거기 같이 가서 연대하기도 편하고 그런 계기들이 열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기후적 운동이 되게 한편으로 많이 성장하고 넓어지고 있구나라는 것들이 좀 느껴지는 부분인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 이번에 이제 또 작년에 그냥 올해 이제 고위성 같은 경우에도 뭐 철도 노동자들 좀 이제 같이 좀 사업을 많이 해보려고 했잖아요. 물론 이제 그게
뭐좀 시간이 많이 그러니까 그 내부에서 동의가 얻는데 좀 많이 시간이 걸리는 것 같긴 한데 그게 되게 중요한 시도인 것 같고 그렇게 해서 네 그렇죠 그런 것들을 좀 더 많이 조직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할 것 같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무엇을 어떻게 왜 생산할 것인지에 대해서 잘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저는 비슷한 맥락에서 궁금한 게 있는데 그 조직력, 집단적인 힘, 노동조합으로 움직이는 거 할 때는 그 전에 공감대 형성이라는 전제 과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랬을 때는 좀 조합 내에서 혹은 조직 내에서 노동자들이 이 문제를 자신의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고 대응하고 싶고 가령 아까 온열질환 산재 신청이 어려우신 예시도 짚어주셨고 그랬을 때 조금 어려움을 겪거나 고민이 있다면 혹시 좀 나눠주실 수 있는지. 저희가 이제 의무휴업 얘기하고 영업시간 제한 이야기를 했을 때 사실은 저희도 이제 마트에 야간 노동을 하고 심야 노동을 하면 임금이 더 세거든요. 그래서 그 야간 노동만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마트에서. 마트 입장에서도 스케줄 돌리기가 훨씬 더 편하고 그분들만 고정으로 야간 돌고 이렇게 하는 것들. 그리고 캐셔들 중에서도 이제 여성 노동자들이 거의 대부분 캐셔인데요. 캐셔들 중에서도 생계의 부담 때문에 야간 노동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사실상 노동조합 안에서도 일부 조합원들은 반대하고 그러니까 20-30만 원이 차이 나는 거예요. 거기에 심지어 심야에는 회사가 택시비를 또 줬거든요. 근데 그 택시비도 끊기고 수당도 끊기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래서 현장에 이제 약간 이제 안 되는데라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회사가 계속해서 뭐 자본이 대량 해고 사태가 발생할 거다, 실직이 될 거다, 그 야간 영업을 중단하면 뭐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어쨌든 노동조합이 이제 생각하는 바가 이제 옳다고 생각했고 그럼 그 옳은 것을 조합원들과 그냥 대놓고 토론하고 교육하고 이야기 나누자 그렇게 저희 정면 돌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상 이제 일부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건강을 갉아먹으면서 돈 벌지 맙시다 라고 좀 이제 설득을 했었고 그 당시엔 좀 그게 먹혔어요. 그래 다행히 그래서 했고 그렇게 단축을 시켜놨더니 이마트가 작년에 저희가 이마트 노동자들 이제 여성 노동자들에게 심야 노동 강요하지 마라 이렇게 해서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놓고 했었거든요. 밤 10시 이후에 본인이 선택할 수 있게 해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만약에 그렇게 하고 나면 우리가 동의를 안 해주면 마트 영업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럼 자연스럽게 문을 닫아야 되는 거예요. 마트는 밤 10시가 되면 이제 그러면 이렇게 될 거다 막 이런 이제 판단들이 좀 있어서 이걸 했는데 이마트에 있는 노동자들은 사실상 저항이 별로 없었어요. 11시에 지금 마치고 있었거든요. 저희가 계속 투쟁을 해서 단축을 시켜놔서 11시에서 10시는 큰 그게 없는 거예요. 근데 홈플러스의 조합원들은 우려를 하는 거예요. 계속 이 2시간의 심야수당이 날아가는 거야. 이마트는 1시간이니까 그거 한 장 모아봤자 얼마 안 된다 이거지.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쨌든 이걸 강압적으로는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숙제가 아직 남아 있구나. 이걸 더 풀어야겠구나. 그래서 한편으로는 야 우리가 요구한다고 회사가 한 방에 들어줄 것도 아닌데 조합원들한테는 또 이제 조합원들도 설득해야 되고 회사랑도 싸워야 되고 이거 두 가지를 다 해야 되는 게 때로는 힘들 때도 있는데 또 그 가는 길이 진짜 이제 우리 조합원들을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현장에서 교육하고 설명하고 이렇게 돌파하고 있습니다. 쿠팡에서도 질문을 제가 제대로 이해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 아직 뭐 쿠팡은 노동조합을 조직하는 단계이기는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장 노동자들에게 노동조합이 신뢰를 얻는 게 좀 우선이 되다 보니까 현장 노동자들의 약간 요구나 정서에 반하는 걸 하기가 되게 이제 좀 눈치가 많이 보이고 이제 어려운 게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쿠팡의 지금 상황과 수준이 너무 기본 이하기 때문에 웬만한 것들은 다들 현장 노동자들이 약간 동의해 주시고 이제 함께 해 주시는 게 뭐 휴게 시간 보장하라
휴대폰 반입 뭐 허용하라, 에어컨 뭐 설치하라, 그리고 뭐 최저임금보다 더 많이 인상하라 뭐 이런 요구들이다 보니까요. 근데 이제 이런 요구를 이제 걸고도 아직까지는 이제 노동조합을 선택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뭐 99%의 이제 쿠팡 노동자들이다 보니까요. 이제 아무래도 그 근본 원인은 이제 불안정 노동이 너무 확산돼 있어서 절반 가까이 노동자들이 일용직이고 계약직 노동자들이 쪼개기 계약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이곳을 약간 일터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거쳐가는 곳, 빨리 내가 싫으면 떠나야 할 곳으로 이제 생각하고 있는 이제 이런 게 이제 좀 겹쳐 이제 있는 상황이어서요. 그래가지고 아까 이제 현장의 공감대를 이제 어떻게 이제 좀 만들어내느냐라고 이제 질문하셨는데, 일단 저는 공감할 수 있는 것만 하고 있어가지고 그 넘어서는 약간 노력까지는 아직 가지 않았는데, 그래도 이제 저는 이제 아무래도 야간 노동이 아무래도 그 이제 시작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좀 조직력이 더 쌓이기를 좀 많이 이제 기다리고 있고요. 실은 지난번에 저희가 노동조합 차원에서 이제 간부들 대상으로 교육을 했을 때 이제 이거에 대해서 토론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강사님께서 이제 이런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약간 야간 노동 이제 철폐에 대한 이 현장의 부담을 얘기했을 때 이제 강사님께서 이제 저희 부담은 이거죠. 주간조 약간 교대제로 돌리고, 그게 아무리 이제 뭐 주간연속 2교대제라고 하더라도 주간은 계속 주간만 하고 싶은데 그 사람들이 교대하고 싶어 하겠냐? 주간조도 싫어하고, 야간조도 교대제 하라고 하면 우리 임금 저하되는 거 어쩔 거냐 하면서 싫어할 거고, 야간조, 그러니까 주간 야간이 다 싫어하는 이거를 이제 노동조합이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참 고민이다 라고 하니까 이제 강사님께서 하는 얘기가 뭐 좀 선택권을 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제시해 볼 수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약간 유도를 좀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볼 수 있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해주셨고, 다들 그거 정도면 또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이제 이런 반응들을 보여주시기도 했거든요. 제가 그런 반응을 보였고요. 이제 그렇게 이제 좀 해나가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이런 불안정한 이제 조건과 연동해서 또 생각하는 부분은, 이게 노동조합 조직력의 측면에서 보면 확실히 좀 단점이긴 하지만 약간 장점이 되는 부분도 저는 있다라는 생각은 있어요. 물론 이게 개선돼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약간 사회적인 의식보다 쿠팡이 후퇴하는 거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되게 자발적으로 저항을 하거나 문제의식을 쉽게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나 예전에 이런 회사 다녀봤다, 나 예전에 저기서 회사 해봤는데 그렇게는 안 굴렸다, 이제 이런 분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노동조합을 선택하진 않더라도 쿠팡의 악행에 대한 공감대는 되게 높고, 이제 또 이제 쿠팡은 또 이 과정에서 거쳐가는 사람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사회 의식이 올라가는 만큼 이제 현장 노동자들의 의식도 좀 빠르게 영향을 받는 그런 이제 분위기도 좀 있어서, 이제 이런 부분도 좀 노동조합이 잘 이제 염두에 또 활용해야 될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답이 됐을까 모르겠네요. 약간 유리님 얘기에서 조금 이어가보고 싶은 게 생각나가지고요. 목소리 크기가 괜찮을까요? 잘 들려요. 돌봄 노동자를 비롯해서 필수 노동자들의 어떤 가치가 부각되는 게 맞는데, 약간 한국의 상황이 조금 다른 나라에 비해 조금 특이할 수도 있겠구나 생각이 들었던 게 뭐냐면, 영국에서는 코로나 이후에 그런 필수 노동자 거기서 키워커라고 부르는데, 키워커들의 그런 역할이 조명되면서 목요일 저녁 8시마다 사람들이 현관 앞에 나와서 박수를 치는 의례가 생겼대요. 그만큼 존경을 표시하는 그런. 근데 어쨌든 영국도 그런 경제적인 처우나 이런 거는 되게 열악하다고 하는데, 근데 저는 그걸 보고 무슨 생각했냐면,
그런 존경은 약간 의료진에게는 가는데 덕분에 챌린지 이런 거 하면서 그런데 과연 돌봄 노동자나 택배 노동자 같은 어떤 마트 노동자 같은 사람들에게 그 존경이 가고 있었나 하면은 전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게 그런 것이 극단적으로 또 보여지고 있는 사례들이 최근에 그 교사 초등 교사들에 대한 뭐라고 해야 될까요? 비정상적인 사건들인 것 같고 보면서 저는 교사들은 그렇게 대해지면 안 된다는 사회적인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이슈가 되는 거지 그렇지 못한 다른 노동자, 훨씬 노동자들에게는 훨씬 가혹한 상황이 아닌가 하면서 정말 뭔가 그런 진짜 다치거나 무슨 정신과 진단을 받거나 어떤 뭔가 그런 명백한 손해가 피해가 있어야만 하는 그런 아니라 그 이전에 어떤 노동이 존중받지 못한가를 좀 더 봐야 할 것 같고 그 사연들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지금은 되게 그 소위 진상 갑질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상한 것처럼만 얘기되는데 그 전에 구조적인 문제를 어떻게 제기할 수 있을까 하는 게 되게 고민이 많이 돼요. 제가 이제 만나게 되는 어떤 교사분들은 그런 구조적인 대안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이렇게 염증을 느끼고 계시기도 한 거예요. 무서운 얘기를 해봤어요. 되게 저희 노동조합에서 고민하고 있는 내용이 무슨 말을 하시려는지 알 것 같은 거예요. 저희가 의자 캠페인 할 때 부제가 의자는 존중입니다 였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막 저희가 이걸 하면서 나왔던 게 왜 마트 노동자는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는 게 당연하지? 그리고 왜 의사는 앉아서 환자를 봐도 되고 그러니까 환자가 들어올 때 의사가 일어나서 인사하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 마트 노동자들은 내지는 백화점 노동자들은 왜 고객이 왔을 때 벌떡 일어나야 되는 거지? 내지는 아예 앉지를 못하지? 이런 것들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유통 판매 노동자들의 노동을 존중하는 그런 사회적인 문화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게 변화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의자는 그냥 단순히 그냥 의자라는 의자고 그 의자 안의 뜻은 서비스 노동자를 그 판매 노동자를 함부로 하지 말아라 라는 게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부제를 걸고 이 캠페인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그 유통 판매 노동자들이 되게 좀 그러니까 자존감이 올라갔어요. 아, 우리의 이야기, 우리를 그래도 좀 우리를 앉아도 되는 사람으로 인정해 주는구나 라는 게 남들이 볼 때는 의자에 앉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의자는 앉으라고 만든 거니까. 근데 그 의자에 앉게 되는 행위가 그리고 사용자가 의자를 제공하는 그 행위가 저희한테는 되게 존중받는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가치로운 일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하는 계기가 됐거든요. 이 일요일 의무휴업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우리 마트 노동자들이 일요일 의무휴업을 경험하고 나서 아 내가 이 일을 더 오래 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정년퇴직까지 할 수 있겠다. 내가 되게 하찮은 일로 생각했는데 아니었어. 뭐 이런 거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뭐 기업이 요즘에 뭐 ESG 경영도 얘기하고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는데 뭐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환경도 보호하고 하는 여러 가지 이 안에서는 좀 말이 어디로 가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사람에 대한 존중, 노동에 대한 존중이 기본 깔려 있어야 된다. 그래서 사용자가 바뀌면 저는 이 사회 흐름은 더 빠르게 변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제까지 우리는 고객들이 내지는 시민들이 견인해 왔다고 생각해요. 사용자는 따라오는 거죠. 원하지 않는데, 돈 쓰고 싶지 않은데 시민들 눈이 무서워서, 고객들 눈이 무서워서 해왔다면
우리가 어쨌든 뭐 그것이 제재가 됐든 뭐가 됐든 어쨌든 사용자들이 스스로 하게끔, 사용자들이 변하게끔. 그 회사의 사용자들이 쿠팡이 이마트가, 홈플러스가, 코스트코가 노동자들을 대접해주면, 존중해주면 고객들도 그렇게 하거든요. 네, 그런 사회가 좀 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그래서 코스트코의 조민수 대표를 강력하게 처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까 말씀하신 것 한편으로 또 되게 우리 사회가 좀 공적인 것에 대한 감각들이 좀 많이 사라지고 있다는 느낌이 좀 최근에 많이 들어가지고 이 정부 들어서 공공 예산 많이 줄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서울시 사회 서비스원도 이번에 문제 많이 있고 오세훈 부자 뭐지 이주민 가상부자 투쟁이 만들어 도입하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사실 그런 과정에서 사실 공공이 책임져야 공공 돌봄이나 이제 유급휴직 확대, 육아휴직이나 이런 것들의 확대를 하기보다는 그냥 이제 많이 이제 그냥 공공의 역할을 많이 축소하고 좀 민영화 시켜버리고 이제 그런 과정들이 한편도 있고 아까 이제 선생님 얘기도 하셨지만 원래 이게 또 학교가 사실 그런 거니까 아까 응대 중재권이라고 하셨나요? 즉각 응대 중재권. 그러니까 이제 특히 이제 학부모들이 뭔가 얘기할 때도 이게 학교가 알아서 뭔가 교사들을 여성권을 보장해주고 이제 이런 작업들을 하기보다는 그냥 이제 가장 저연차 교사들이 일선에 내보내면서 그냥 알아서 살아남아라. 좀 이렇게 하고 있는 과정들이 있으면서 이제 이렇게 또 많이 그냥 다치신 건데, 돌아가시기도 하시고 그런 건데 그런 이제 공공적인 거에 대한 감각들이 많이 좀 없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고 아까 이제 기업에 대한 통제 이것과 함께 이제 공적인 역할에 대한 강화 이게 좀 이 정도 들어서 좀 많이 중요해지는 영역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것 같고 또 이후에 있는 게 저희 MBA 주로정의학교 이후로 목차를 보시면 돌봄도 있고 주거권도 있고 또 많이 또 있잖아요. 그때도 많이 보시면 좋겠다는 네, 이후에도 많은 강의가 준비되어 있다는 광고. 소회나 간단하게 들었던 것을 말씀드리면요. 일단은 저는 이제 희망대 노조에서 지금은 다산포센터 지구를 이제 담당하는 사회활동합니다. 그러다 보니 아까 이제 마틴 노조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던 야간 노동 저희도 지금 똑같거든요. 사실상 지구가 만들어진 게 11년인데 아직도 많은 고민들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은 심야 상담사들이에요. 왜냐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저희도 택시비죠. 그리고 어차피 심야를 경험 아시겠지만 심야 시장에 들어가고 이분들이 저희가 재단 전환할 때 가장 많이 보는 사실 이분들은 거기다 투자 하시는 분들 가장 많으신 분은 사실은 가게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는 어쨌든 출장 출연 기간을 되니 투자금 무조건 금지되는 상황이 있었죠. 그리고 아까 이제 쿠팡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그 10시에서 4시 심야팀 4센터에서 상하차 조례 사업을 했었습니다. 네, 왜냐면 제가 했는데 그 전부터는 이제 제가 이제 물류센터에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어요. 저한테는 오히려 편한 직업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장시간 노동에 대한 고민들이 현장에서 나타나는 것도 잘 들었고요. 저도 좀 고민이 됐는데 아까 이런 것들에 대한 공감대라고 표현해 주시면 사실상 저는 그냥 있으면서 돈이 올라가니까 자동으로 밤에 일을 안 하시려고 하더라라는 것들이 나오긴 했어서 그 고민들이 같이 좀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다들 노트북 비우고 계시고 와이파이 쓰시지만 희망하는데 본부 내에서는 가장 많은 게 에이스터치 기사님들이거든요. 이분들 다른 의미로 이제 벽주 토요일에 쉬십니다. 일요일날 여러분들 에이스터치 안 되셨던 게 근데 이게 도움이 됐던 이유가 하나가 돈 올라서라고 그냥 대놓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고민들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하나하고 오늘 걸 굉장히 많이 놀랐던 게 제가 주변에 있는 제 환경주의자들 친구들하고 거치게 놀 때 저보고 하는 사람들이 이 자본이 종속돼가지고 발전만 하면서 반자본주의자라고 얘기하면서 반환경주의자라고 저희처럼 놀리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나쁜 의미는 아니고요. 성장주의자라고 되는 것들이었는데 그러면서 저도 생각을 어떻게 좀 하고 조합원들한테 얘기를 해야 될까 우리가 현장 내에서 할 수 있는 게 뭘까라고 했었을 때 오늘 발제하신 내용 중에서 시간이 주면 자연적으로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부분들이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 좀 많이 들게 됐었습니다.
그 어느 정도에 대한 고민들을 좀 많이 좀 발제하시는 부분들을 현장에서 얘기해 주시는 부분들을 좀 들고 갑니다. 그 발제랑 현장 얘기 좀 감사합니다. 저는 그 임금이 올라가니까 안 하게 되더라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이긴 한데 저는 이제 그런 이제 현장에서 특히 이제 노동 시간을 단축하거나 뭐 그러니까 최근에는 또 초단시간 노동 이런 것도 있어서 노동 시간 문제도 좀 옛날처럼 단순하지는 않고 그런 얘기도 같이도 많이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긴 한데 그거랑 별도로 노동 시간을 단축하거나 야간 노동을 줄이거나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현장에 저항 얘기를 많이 하실 때 되게 제가 자주 하는 얘기 중에 하나는 아까 그 마트노프에서 얘기하셨는데 맛을 보면 진짜 달라지거든요. 저희가 진짜로 그 주간 연속 2교대로 변하는 과정을 이렇게 발제문에 잠깐 썼는데 원래 10시간 이렇게 맞교대로 대부분의 제조업은 그렇게 운영이 되다가 이 자동차 3사들이 어쨌든 8, 뭐 8, 9.5 뭐 이런 식으로 시간을 줄이게 되면서 이제 그 쭉 하청업체들이 따라서 이제 주간 교대를 많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물론 더 강한 하청업체들은 여전히 이제 완전 10시간 이렇게 많이 하지만 아무튼 그 변화 과정에서 이제 전후 비교를 하는 연구를 하러 들어갔는데 제가 자주 아무튼 하는 얘기인데 그 노동자가 30대 초반이었는데 저한테 시작하기 전에 시범사업 시작하기 전에 저한테 약간 화를 제가 하는 것도 아닌데 아무튼 땀을 내면서 우리가 건강하자고 회사를 다니냐 돈 벌자고 다니는데 이렇게 되면 확 준다 이렇게 되게 강하게 말씀하셨고 약간 저도 좀 할 말이 없기도 하고 뭐 아무튼 그런 인터뷰를 하고 3개월 그 시범사업 하고 나서 갔는데 자기 다시는 이전으로 돌아갔어. 그 새벽 4시에 그 조립을 생각을 했어. 매일매일 일주일을 그 4시 그러니까 6시에 끝나거든요. 그 진짜 그 너무나 졸린 그 시간에 하던 것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돌아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게 저는 되게 저의 인생의 가장 인상적인 장면 중에 하나라고 항상 무대에서 이제 어려움을 얘기하시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사례입니다. 저도 비슷한 얘기하는데 집 키우거나 차 크게 하는 다음에 경차 못하는 거랑 똑같다는 젊을 때는 제가 경험하지 못한 거긴 한데 그랜저 타다가 너네가 티코 탈 수 있냐고 제가 얘기를 하긴 하는데 당시 지원증 먹고 사는 성견주의자로서 근데 저는 이제 그 최인 동지가 하신 얘기 동의하면서 근데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쨌든 덜 일하고 그다음에 더 많이 돌보는 사회를 이야기할 때 실질 임금 하락 없는 조건을 굉장히 강조해서 얘기하는 건 여전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특히 그게 정규직 노동자들을 대할 때도 그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마치 이제 조중동 포함해서 조중동 아닌 한겨레 경향까지도 지금 정규직 노동자 평균 임금 받는 노동자들이 뭐 엄청나게 많은 임금을 받는 것처럼 공격하는 것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여전히 실질 임금 삭감이 아니라 오히려 상승하는 이제 뭐 한국이 당장 집을 한 칸 얻기 위해서도 얼마나 많은 몇십 년의 임금이 한 푼도 안 쓰고 살아만 하는 이런 조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거 환경이 당연히 좋아져야 되는가 동시에 그런 이제 실질 임금이 늘어나는 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걸 같이 얘기할 때 더 많은 노동자들과 함께하는 게 여전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제 좀 약간 디테일한 거긴 한데 사실 저는 8월 1일 파업이 되게 지지하고 관심 있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전기 배송 때문에 이렇게 큰 그 가치가 있었는지 사실 잘 몰랐어요. 그래서 오늘 들은 것 중에 굉장히 저는 충격을 받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전기 배송을 내가 할까 말까 클릭을 누르다가 제가 안 한 이유는 너무 편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집에 있는 시간이 이렇게 탄력적이니까 남을 것 같고 막 이래서 이제 고민인데 되게 편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막 결근 연차 생리휴가 등 많이 쓰는 거 너무 이해가 가서 저는 이제 이게 이제 우리가 근데 매번 일일에 파업을 할 수 없다면 예를 들면 그런 거 이제 아까 그 고근현 동지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노동자들이 무엇을 언제 어떻게 생산할지에 대한 요구도 하는 것이 또한 일종의 저는 기후 정의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기후 정의가 아니더라도 노동자 중요한 요구가 될 수 있는데 이 그 전기 배송을 하루에 모는 게 아니라
뭐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게 바꾸던지 이게 굉장히 비인간적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잘 안 하는 거다 보니 몰랐는데 여론 작업을 해도 잘 먹힐 것 같기도 하고 너무나 큰 노동이 되잖아요. 그리고 사실 저는 엘리베이터가 없는 5층에 사는데 저는 이제 꼭 그래서 그 경비실에 놔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의 앞집은 늘 집 앞에 그 막 콜라 1.2리터짜리 하여튼 몇 개 들이가 집 앞에 있어요. 근데 저는 그분도 뭐 엄청 이기적이어서 그런 건 아니겠죠. 근데 이제 이런 게 막 엄청나게 많은 막 그 삼다수 몇 개 들이가 그렇게 막 몰아칠 거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끔찍하고 그래서 그런 요구를 노동조합에서 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이 약간 들었고 그런 혹시 토론이나 뭐 이런 걸 해보신 적이 없는지 궁금하다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실은 저희는 좀 고민했던 건 약간 정기 배송 정책을 저희가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상상을 아예 하셔서 그냥 이제 그런 이번에 이제 파업 준비하면서 그냥 좀 얻었던 정보는 실은 정기 배송 1이 이제 좀 힘든 것뿐만 아니라 그 구간이 좀 힘들다는 얘기가 들어서 다음에 연차 2-3개 아껴놨다가 2-3일 파업해야겠다 약간 이런 생각만 했지 이제 이 정기 배송 정책 자체를 바꿔서 현장에 이제 부담을 줄여야겠다까지는 좀 생각을 못했던 것 같고요. 한번 저희도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일일이 사람한테 꼭 좋은 말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하나 그냥 제가 알아서 시스템 알아서 말씀드리면 정기 배송 관련된 거는 실제 물량이 많은 날, 그러니까 낮에는 거의 사람이 없어요. 그럼 일일적으로 나오는 것들의 프로세스가 나오기 때문에 낮에 있는 구조상에서 그 일이 적은 주간 조나 오후 조에 그때 다 뽑아요. 기본적으로 그때 뽑게 돼 있어요. 시스템 자체가. 왜냐하면 정해져 있는 물량이잖아요. 마감 시간에 맞춰서 나오는 물량이 아니라서 그때 뽑히게 돼 있어서 그때 누가 과부하 걸리고 다만 지금 상태에서 저렇게 되면서 심야에 걸리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때 뽑히면 현재 있는 그날 단일 배송량의 물량이 쌓여 있겠죠. 그 시간대가 수도권 외로 넘어가야 될 시간대가 따로 있어서 12시 안쪽으로 다 뽑아야 돼요. 그 과정 내에서 있어서 하는 거고 그러니까 사실상은 지금 얘기해준 게 되게 좋으신 얘기인데 회사는 별로 고민 안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이제 가끔 들었었어요. 저 여론 많은 사람이 모르고 있을 것 같고 제가 2015년대 이제 둘째 육아휴직 때였는데 그때는 정기 배송 이거 날짜를 정할 수 있었거든요. 예, 제가 왜 기저귀를 주문했어야 됐기 때문에 2달에 한 번씩 하는데 내가 원하는 날짜였어요. 그래서 뭐 22일 매월 22일 날 하기도 하고 근데 기저귀가 이제 그때 좀 많아 그러면 그때 취소하고 다른 날짜로 또 변경도 가능하고 그래서 한 달 중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날이었는데 이렇게 1일로 바뀐 건 몰랐네요. 쿠팡 좋기. 예, 여기도 엄청 잘 썼는데. 근데 뭔가 나오는 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물류나 배송 시스템 자체를 약간 이 기후위기 시대에 어떤 위치에 놔야 될지. 그러니까 코로나19에서는 필수 노동이고 너무 고맙고 막 이런 얘기는 됐는데 이게 정말 이렇게 많이 원활하게 잘 돌아가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이제 점차 줄여야 되는 이런 게 없으니까 사실은 약간 이렇게 뭔가 저는 이 싸움이 그러니까 이 지금 특히 이 물류 배송 시스템이 너무 다른 사람 뭐 단위들을 되게 긴밀하게 연결시키고 있는 투쟁이라서 사실 이게 쿠팡 노동자들의 싸움을 위해서라도 뭔가 이런 연결을 어떻게 활용할지가 너무 중요할 것 같은데 저는 쿠팡을 안 쓰거든요. 아직도 안 써봤는데 뭔가 이게 그냥 이게 쓰고 안 쓰고의 문제일 수 없을 것 같고 뭐 아무튼 그러니까 그럴 때 이렇게 어쨌든 연결고리들을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진짜 좀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 빠른 배송이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예전에 이제 새벽 배송 도입되던 시기에 정말 이렇게 신기루였는데 이게 정말 여성의 가사노동 부담을 줄여주나 아니면 더 높이나 이게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 그 이후에 별로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쿠팡 노동자들이 더 많이 일할수록 세상이 편리해져. 지금의 어떤 당론 구조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파업이든 아니면 노동자의 권리에 동참하는 게 내가 이 정도 불편은 감수해야지. 약간 이런 구도에서 진행되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다들 이제 쿠팡을 한
한번 써보면 보기 못한 나라의 이 돌아갈 수 있는 맛을 봐가지고. 심지어 이제 활동하시는 분들 또 당장 내일 뭐 행사 있고 뭐 있는데 뭐 없을 때 나의 게으름을 한 방에 해결해주는. 이러면서 그래서 다들 약간 쿠팡분들 죄송한 마음과 함께 꾸리를 하시는 느낌이더라고요. 근데 그 마음 저희도 모르는 바가 이제 아니어서 참. 저는 요즘에 정말로 이게 우리 사회가 진짜 과거로 회귀했다라는 느낌을 되게 많이 갖는 게 이 의무휴업을 이야기를 2010 지금 몇 년이더라? 2023년, 22년, 2009년부터 했었던 얘기를 2022년에 다시 할 거라고는 정말 상상하지 못했거든요. 이걸 가지고 또 싸우고 할 거라고는. 근데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했었던 주장을 또 하고 있거든요. 밤엔 자야 된다. 야간 노동은 노동자의 건강에 좋지 않다. 했던 얘기를 또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2010년인지 9년인지 저희가 가물가물한데 그 당시 이제 그 피자 도미노 피자 그 배달 노동자들 그 20살 갓 된 청년 노동자의 사망 사고가 있어서 저희가 그때 이제 노동안전 동지들이랑 같이 그 신도림 사거리 현수막도 걸고 추모제도 하고 막 이렇게 했었어요. 그러면서 그 대학로에서 이제 저희가 캠페인을 했는데 그때 이제 했던 게 그 빠른 피자보다 안전한 피자를 원한다 이렇게 해서 막 그 당시 뭐 트위터였나 그래서 막 시민들의 그 실시간 반응도 받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사람들이 그 내가 먹는 피자가 누군가의 목숨을 담보로 한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동의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도미노 피자에서 그 30분 배달제가 폐지됐었고. 피자업도 마찬가지고 다른 그 연쇄적으로 이렇게 빠른 피자 배송 경쟁을 일단 보류를 시켰었거든요. 사실은 완전 중단이 됐었어야 되는데 그게 스물스물 다시 나오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제 그 당시는 어쨌든 그때 이슈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막아냈었는데 그 당시에 했었던 이야기를 저희가 택배 노동자들 투쟁하면서 또 하게 되는 거예요. 빠른 택배보다 안전한 택배를 원한다. 택배 노동자들의 피로 목숨 걸고 오는 택배 하루 늦어도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10년이 지나서 다시 하고 있는 이게 너무 좀 많이 우울하다라는 생각들이 좀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쿠팡은 정말 유통의 그 생태 파괴자가 맞습니다. 예, 정말 이 대형마트 3사가 모여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 윤석열을 만나서 하는 얘기가 자기들은 쿠팡에 비해서 차별받고 있다. 쿠팡은 24시간 영업하는데 왜 우리는 24시간 못하냐. 이건 차별이고 불공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24시간 허용해야 된다. 마트도. 이 주장을 끊임없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마트 그 체인스토어 협회를 만나서 쿠팡이 문제인 거냐. 그럼 같이 싸우자. 쿠팡을 못하게 만들자. 24시간 배송을. 우리는 그 싸움을 적극적으로 할 의사가 있고 우리는 하고 있다. 요구하고 있다. 같이 하자. 그랬더니 대꾸를 안 하더라고요. 그때부터는. 근데 걔네들이 어디서 나가기만 하면 그 얘기를 해요. 자기들은 온라인 유통에 비해서 오프라인 유통이 차별받고 있고 피해보고 있다. 자기들이 피해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정말 그래서 쿠팡 노동자들의 투쟁이 남일 같지 않은 거죠. 이 야간 노동 그래서 많이 이제 쓰러지고 하시는 이런 것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 마트의 미래인 것 같기도 한 거예요, 사실. 그래서 막아야 된다. 사실은 8월 14일 이제 택배 없는 날 때도 실제로 이제 택배사들은 왜 우리만 손해를 봐야 되냐. 쿠팡은 그러니까요. 저렇게 하는데 쿠팡이 저렇게 안 한다면 우리도 이거 안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택배 노동자들의 지금까지 투쟁의 성과를 우위로 돌리려고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자본도 결국 쿠팡 핑계 대지만 우리 그거 하고 싶다라는 요구를 노골적으로 이제 하고 있는 거고, 실은 지금 그 택배 없는 날뿐만이 아니라 이제 지금 CLS 설릉역 본사 앞에서 지금 농성하고 계시잖아요. 그 시행 집회 갔을 때도 하는 얘기가 이제 택배 이제 산업에서의 이제 노사 관계 전체를 지금 걸고 있는 싸움을 이제 하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실제로 이제 노조가 이제 쿠팡을 제압시키지 못하면은 결국 모든 택배사들이 그 클렌징이라는 그 집단 해고 시스템을 도입해가지고 결국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지점에서 이 쿠팡이라는 이 거대 자본은 그냥 뭐 어떤 그러니까 생태 파괴자지만 그 파괴하는 그 생태 영역이 정말 기후이기도 하면서도 이 노동자들의 이제 노사 관계에게까지 뭐 불안정 고용까지도 이제 해당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실은 좀 많이 하는 생각은 그래도 우리가 삼성을 무너뜨렸잖아요. 무너져 삼성을 우리가 오랜 시간 걸리고 많은 노동자들의 이제 희생과 투쟁을 무너뜨렸던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든 이 쿠팡을 무너뜨려야 하지 않을까라는 한 생각과 또 한편에는 또 쿠팡은 또 아마존을 모델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 지점에서 이제 미국 아마존 노동자들이 실제로 또 노동조합도 만들고 싸움을 하고 있는데 뭐 그 노동자들의 싸움에서 많이 좀 배우고 또 필요하다면 국제적인 자본은 그렇게 국제적으로 그렇게 이제 막 따다 쓰고 도입하고 하는데 우리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약간 아마존과 삼성의 약간 결합, 이 쿠팡 어떻게 붙일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밤이 많이 깊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욕심이 나서 그 홍익표 부분을 얘기를 꼭 한 번은 듣고 가고 싶어서 그 특히 아까 그 PPT에 이 플랑을 들고 있었잖아요. 인천 사학센터 체감온도 34.5도. 그래서 이 자리에 오시면서 고민이라던가 아니면 이 자리에서 가져갈 것 같은 고민 혹은 사실 기후정의란 말, 기후위기는 몰라도 기후정의란 말은 아직 안 와닿을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관련해서 해주시는 그런 말 듣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관희님께서 마무리 발언을 하면서 그럴 건데 아쉬우시면 디프리를 함께 가시는 걸로. 네. 사실 제가 이제 쿠팡을 처음 접한 건 21년 6월에 처음 접했고요. 뭐 인천 사선태에서 처음에 입사를 했지만 거기서 이제 한 3, 4개월 근무하다가 이제 고향으로 다시 제가 전배를 신청해서 그쪽으로 갔는데 상당히 놀랐어요. 겨울에도 이렇게 손이 시려운 그 현장에서 손이 시려워요. 발도 꽁꽁 얼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손이 꽁꽁꽁 발이 꽁꽁꽁 그 노래가 자동으로 나와요 겨울에. 그런 현장에서 진짜 그 맨손으로 핫팩 달러 하나 그 지급해 주는 걸로 그걸로 버티는 거죠 겨울 내내. 그래서 이제 그걸로 이제 겨울 내내 이제 버티는데 그걸 보면서 쿠팡은 돈이 많은데 노동자들은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고 도대체 쿠팡은 뭐 하는 곳인가 라는 걸 많이 느꼈고요. 그리고 이제 겨울이 지나고 이제 봄이 오기 시작했는데 처음으로 이제 여름을 맞이했어요 쿠팡에서. 근데 쿠팡은 이제 겨울은 11월부터 이제 춥기 시작하지만 여름은 4월부터 더워요. 쿠팡은 4월부터 무슨 이제 벌써부터 뭐 땀이 막 나기 시작해요. 4월부터. 그러면 이제 4월부터 땀이 나기 시작하고 5월부터는 이제 막 숨이 헐떡헐떡 거리고 6월에는 말 그대로 이제 찜질방 수준이죠. 찜질방. 제가 작년에 새벽 2시에 제가 온도계를 이제 반입을 해가지고 이제 온도계를 측정을 했어요. 현장 온도계를 43도까지 찍었거든요. 그런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일을 해요. 그걸 느끼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모를 거예요. 우리가 사우나 가서 이제 사우나에 딱 들어가면 숨이 헐떡헐떡 거리잖아요. 말 그대로 그런 고통을 느껴요. 오죽하면은 오죽하면 열기가 뜨거워서 현장에 작업등을 다 꺼요. 중간마다 하나씩 꺼요. 열기가 너무 높으니까
열을 식히려고. 그 똑같아요. 열이 안 식혀요. 왜냐? 환기 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 열이 빠져가지고 공간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열은 내내 그렇게 버텨야 돼요. 이제 밖에서 이제 시민들은 이 현장에 쿠팡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마음을 아무도 모르죠. 그냥 앱 들고 이제 쿠팡으로 주문해가지고 배송해서 집에 오면은 와 그냥 자기네들은 편하지만 현장 노동자들은 그게 아니란 말이죠. 새벽에 그 잠 못 자고 특히 이 마감 시간이 제일 바빠요. 난리예요, 난리. 관리자들이 막 뛰어다니면서 막 사원들한테 막 압박을 막 줘요. 빨리 하라고. 그런 걸 보면서 왜 나는 쿠팡에서 일을 할까? 그런 생각도 많이 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걸 느끼면서 이제 제가 노조에 가입을 하는 이유가 노조에 가입을 하면 제가 이것을 한번 바꿔보자 해서 노조에 가입을 했고 가입을 해서 산업안전 보호법도 이제 저희가 이제 바꿨고 노조에서 그리고 특히 이제 고향도 이제 작년에 이제 온도가 너무 높으니까 이제 시청장님도 한번 방문 좀 해달라고 저희가 면담도 요청해가지고 고향센터도 이제 방문도 했어요. 방문하고 나서 조금 달라진 게 이제 아시겠지만 작년에 그 백화점에서 보면은 이제 주차 안내원 하실 때 보면 그 뒤에 이제 이게 파이프 등 폼이 있어요. 그때 에어로서 하는 건데 그거를 설치를 했어요. 근데 그거를 설치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바람은 나와요. 근데 뜨거운 바람을 바깥으로 빼지를 못하잖아요. 그 뜨거운 바람이 현장에 이렇게 도는 거죠. 그럼 더 뜨거워요, 현장이. 그런 현장에서 한 겨울을 거의 여름 내를 보낸 거죠. 보내고 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제가 이제 계속 요구를 했어요. 노조에서도 계속 요구를 했고, 그래서 이제 올해 에어컨을 설치를 한 게 그 3.5층에 에어컨을 설치했는데 에어컨을 설치해도 달라지는 건 없어요. 현장 노동자한테 물어보면 에어컨을 설치해도 달라지는 게 없기 때문에 문제는 그거예요. 환기시설. 환기시설을 개선하지 않는 한 온도는 절대 떨어지지 않아요. 아무리 안에서 에어컨을 세게 틀어도 공기가 식지를 않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이제 노동자들의 제일 고충이거든요. 피로 누적, 그다음에 어깨, 손목, 팔, 다리 안 아픈 데가 없어요. 왜냐면 저녁 6시에 출근해서 새벽 4시까지 퇴근하면서 식사 시간 빼고는 계속 서서 일을 하기 때문에 앉을 시간이 없어요. 휴식 시간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요구하는 게 휴식 시간이에요. 2시간마다 10분, 20분씩 제발 좀 쉬게 해달라. 근데 쿠팡은 우리를 노동자를 안 봐요. 우리는 기계로 보는 거죠. 기계는 쉬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계속 풀로 일을 시키는 거죠. 퇴근할 때까지. 작년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폭염제도가 발효되었을 때 그 산업안전보호법 딱 8월 10일 날 개정하고 나서 제가 그 관리자들한테 요구를 했어요. 8시 땡 해가지고 지금 3도 넘었으니까 쉬게 시간 달라고 저 요구를 하니까 관리자가 하는 말이 위에서 지침을 내려야지만 자기네들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위에서는 현장 온도가 몇 도인지 모르잖아요. 현장 관리자들이 알지. 그럼 현장에서 그걸 딱 파악을 해가지고 사원들한테 쉬게 시간을 요구를 해야 되는데 자기네는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월급 받고 일하기 때문에 자기는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쉬게 시간을 누구한테 달는 거예요? 그럼 본사는 지금 야간에 다 퇴근하고 없는데 누구한테 요구를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잖아요.
현장 사람들도 잘 아는데 그게 참 답답하고 그렇습니다. 그게 제 요구사항이었고요. 저는 그 요구사항을 마무리를 짓지 못하고 이 자리에 있어가지고 너무 지금 현장에서 지금도 이렇게 땀을 지금도 더워요. 현장에 바깥에는 춥지만 현장은 여전히 더워요. 그래서 이 시간에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식사 시간이거든요. 10시 20분이 야간 노동자가 10시 20분이 식사 시간이에요. 그 시간에도 그 고용센터 앞에 그 커피숍이 있는데 거기 나와서 아이스 커피를 많이 사가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현장이 너무 더우니까 그걸로 이제 목을 축이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쿠팡의 열악한 환경에서 노동자들이 일한다는 거죠. 그걸 빨리 개선을 해야 되는데 이 윤석열이는 국민을 안 챙기고 맨날 해외 출장만 하고 진짜 다 그 출장하는 것도 다 국민 세금 아니에요, 세금. 그걸로 좀 우리 쿠팡 노동자들 좀 챙겼으면 좋겠는데 관심이 없는 거죠. 여기 왕자나 새끼 입고 있고. 네? 그래가지고 답답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짧게 하겠습니다. 주간연수 2교대제 10년 전에 할 때 이제 소위 말하는 산모원칙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노동강도의 강화 없는, 임금 삭감 없는, 고용 불안과 노동 유연화가 없는 산모원칙이 지켜지는 상태에서 주야학교대에서 주간연수 2교대제로 변화하는 것이 되게 노동계급의 중요한 요구였는데 사실 10년이 지난 지금에도 굉장히 유효하고 또 어떤 측면에서 굉장히 절실해진 요구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후위기 시대에 필수노동이라는 노동자 건강권에 관한 매개가 작업 중심만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많이 동의를 하고 그 매개들을 앞으로 많이 만들어 나가는 것이 저희 한노브의 기후정의 팀을 비롯한 기후정의 운동의 과제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작년에 저희가 기후정의 관련된 반담회를 할 때 금속동지가 한 분 오셔가지고 이제 여러 자기 현장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저희 현장에 이제 금속 노조는 특히 더 이제 제조 사업장에 복수 노조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제 민주 노조들이 내가 현장 장악력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좀 그런 어려움들이 있다라는 좀 어려움을 좀 공유해 주셨는데 복수 노조에 관련된 문제들, 그 복수 노조나 이런 것들이 좀 어용 노조가 파치는 상황에서 어떻게 민주 노조들이 민주 현장 권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과 함께 오히려 현장 권력을 강화할 수 있는 매개로서 기후라는 의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기업의 통제라거나 공천 영역 강화, 노동자의 몸과 삶에 맞춘 사회의 기준들은 같이 앞으로 더 많이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2013년도 보고서를 포함해서 가지고 좀 많은 여러 가지 사례들을 찾아보면서 변화를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되게 오래 걸리고 더디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낙관을 가지고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난 낙관 가지고 923 했고 그 이후에 더 잘하면 될 것 같고요. 와주셨던 이제 우리 노동자 마트 노조나 쿠팡지의 동지들을 비롯해가지고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셨던 우리 동지들 많이 감사드리고 10월 12일에 있는 쿠팡 장도청 노동자 3주기 추모대랑 이제 의무휴업 이제 마트 노조의 투쟁들 그리고 기후정의 동맹에서 이제 이게 4회차인데 저도 약간 반성을 조금 하자면 앞에 거 열심히 들어야지 했다가 이게 저 발제하면서 처음 강의를 듣는 거라 앞으로 5, 6, 7, 8 많은 관심 가지고 많은 더 노동자 건강권 말고도 이제 우리 사회를 살아가는 여러 형태의 강의 어떤 영역들에서 기후 정의와 적극적으로 연결하는 시도들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